네, 안녕하세요. 사교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교시 1번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임베딩, 워드 임베딩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NLP, 버트나 그런 GPT-3 그리고 또 다른 구글에서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관련돼서 그런 자연어 처리 NLP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풀이 전략으로는 NLP나 워드 임베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2020년 10월에 KPC 모의고사에서 유사한 유형으로 워드 임베딩의 TF IDF와 워드 벡터를 비교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걸 풀어보거나 그에 대한 해설을 찾아본 사람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제너럴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워드 임베딩에 대한 종류랑 그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임베딩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는 이제 단어나 문장을 이제 쪼개서 그걸 벡터 공간에 끼워 넣어서 그 의미로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고, 이제 빈도 아니면 그런 단어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는 목적은 결국 이제 사람이 읽고 있는 자료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어떻게 문서 그리고 단어, 문장을 어떻게 수치 데이터로 나타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쉽게 표현한 단어가 이제 왕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하면 이제 여왕이 나오고,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을 빼고 프랑스를 더하면 네, 그 프랑스 수도가 나오겠죠? 파리. 네. 그래서 워드 임베딩을 왜 해야 되는가, 워드 임베딩은 어떤 종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걸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을 종류로 보면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이제 매트릭스 같은 기능을 얘기하면 스파스 매트릭스나 이제 덴스 매트릭스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희소로 표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덴스 같은 그렇게 밀접하게 직접 덴스하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스파스하게 표현한 원합 벡터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피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학습상에서 이제 차원의 저주나 그런 문제도 생기고 의미 유추 그리고 각 단어에 대한 관계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덴스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워드 임베딩 기법을 이용하는데 의미 관계를 유추하여 비지도 학습에서도 유사한 단어끼리 잘 뭉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덴스한 것을 기준으로 나눠본다면 이제 횟수 기반과 추론 기반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다들 잘 아시는 BOW나 TF IDF가 횟수 기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추론 기반이라고 하면 이제 CBOW나 워드 투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 기반에 아무래도 단점이 좀 있다 보니까 추론 기반으로 주로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워드 투 벡터가 좀 더 제너럴한 방법론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게 된다면 이제 고득점 포인트로는 이제 BOW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한 도큐먼트에 들어있는 그 백에 들어있는 그 퍼포스의 수에다가 이제 내가 사용한 단어의 수라던가 TF 턴 프리퀀시나 이제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문자에 등장하는 빈도와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빈도의 역수를 이용해서 이 단어가 이 문장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뜻하느냐 이런 식으로 각각을 표현하는 이제 수식이 있습니다. 통계 수식이나 그 베이지안을 이용한 수식들이 있어서 그거를 잘 기재해 주시면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게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뭔가 더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워드 임베딩의 알고리즘의 처리 절차에서 토크나이징이라던가 스태밍이라던가 스타워드, 파트 오브 스피치 같은 것처럼, 토크나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어떤 공백이나 그런 걸로 쪼개는 거고, 스태밍 같은 경우는 애플이면 애플이고 애플스 해서 그런 복수형이라던가 그런 단어를 원형으로 복구하는 거 스태밍, 아니면 한글로 이야기하면 형태소 분석 같은 거, 스타워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제거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워드 임베딩 자체에 대해서 들어가는 알고리즘 처리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묘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더 색다른 답안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번입니다. 오픈소스 개념 특징 현황을 기술하고 오픈소스가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시사점을 설명하시오인데요. 최근 OSS 활성화 전략 및 정책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요즘 특히나 두드러지는 느낌이 아마 디지털 전환이나 그런 뉴노멀 혹은 넥스노멀이라고 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과 한국형 뉴딜의 그런 DNA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업들 모두 OS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SS의 특징이나 그리고 그에 대한 라이선스, 카피라이트 문제라던가를 잘 이해하고 이용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풀이 전략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오픈소스의 개념, 특징, 현황을 연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가 오픈소스 개념, 특징, 현황을 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오픈소스에 관련된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4차 산업혁명과 오픈소스를 기여하는 시사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오픈소스의 개념, 특징, 현황을 연결한다면 뭐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뉴딜의 DNA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핵심 어플리케이션들이 모두 OSS 기반으로 작동함을 강조하여 그에 대한 그 글의 얼개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라면 뭐 하드 스파크, 볼트DB, 리눅스 같은 것들 대부분 이제 OSS로 작동을 하고 OSS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SDN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모바일 엣지 컴퓨팅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할 때도 다들 거기 쓰이는 솔루션들은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죠. AI도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텐스플로우라던가 그런 넘파이, 판테스 같은 것도 모두 오픈소스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핵심 아이템들, 뭐 AI, IoT,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같은 걸로 접근하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이제 오픈소스 기준으로 오픈소스를 위주로 대부분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오픈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글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얼개를 잡고 나면은 이제 오픈소스 관련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오픈소스 개념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테니까 생략을 하고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픈소스 재단에서 언급하는 그 10가지 특징이 있죠. 뭐 자유배포, 소스코드 공개, 2차 저작물 허용 뭐 등등등 이 10개를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 중에 10개를 물론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거 서너 개를 언급하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두세 개를 강조해서 기술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소스 현황 같은 경우라면 이제 국내는 이제 뭐 국내 엄청나게 유명한 오픈소스가 없고 엄청나게 유명한 오픈소스 개발자가 한 명 정도는 있지만 뭐 국가나 아니면 그런 T사, 나이파, 뭐 과기정통부 산하에서 OSS 포털을 운영한다던가 오픈업이라고 그 오픈소스를 적용하기 위한 솔루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던가 그리고 한국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포럼, 동북아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국외는 뭐 리눅스, 하드, 텐서플로우 이런 식으로 넘어가 되고 비록 물론 이 국내 두 개 시점이 아니라 어쨌든 개인,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오픈소스를 기여하는 시사점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막 1단락에서 제가 나눈 것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무리를 지은 것을 기준으로 나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아키텍처 혹은 티어로 서술하여 OSS와 OSS가 아닌 것에 대한 것을 서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관련으로 나열한다고 하면 맨 밑에 하드 이코시스템으로 이제 HDFS 같은 게 올라가고 뭐 그 위에 스파크가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쭉쭉 나열하다 보면은 전부 다 오픈 소스가 되고 그 탑을 쌓으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많은 칸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득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 OSS 지원 사업 형태 등을 기재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뭐 그런 과기정통부 산하의 뭐 키스나 나이파 같은 기관 말고도 중소기업 지능청 등에서도 그런 OSS 지원이나 디지털 전환 산업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뉴트렐 같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해야 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 키워드로는 이제 OSS는 그런 카피레프트나 뭐 GPL, GNU 그런 라이센스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국내 그런 그 주기동 같은 거나 그런 데서 언제나 언급이 되는 국내 OSS 개발 활성화 방안, 뭐 디지털 전환 등의 관점으로 작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그 외라면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그런 하드웨어, MSA 뭐 그런 것도 다 OSS 기반으로 동작함을 강조하며 OSS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OSS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입니다. 공간 DB에 사용되는 공간 연산자를 5개나 여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문제는 그 아마 네, 아까 그 김성 기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교시 하시던 분이 잠깐 들어와서 내시고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생소하고 공간 DB까지 뭐 RT까지라고 하면 알겠는데 이제 공간 연산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시고 풀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LBS 사업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게 고득점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제 배경은 뭐 요즘 자율주행이나 내비게이션 등의 다양한 형태의 뭐 GIS, LBS가 등장하고 특히 자율주행이 이제 점점 그 2.5단계, 3단계, 4단계 나아가면서 HDMap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리고 글을 학습하고 이제 저장하는 그 공간 DB의 중요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풀이 전략은 이제 정답이 있는 문제니까 결국은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DB, 공간 연산자에 대해 나열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오라클 홈페이지에 공간 쪽에 있는 글인데 컨텐츠라고 하면 이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커버스 뭐 이렇게 안에
붙어 있는데 테두리 다 터치 옆에 붙어 있는데 포함은 아닌 것. 인터섹트는 그 둘이 이제 교차를 하는 거죠. 교차를 하는데 뭐 포함 관계는 아닌 거. 이퀄이면 이제 둘이 완전히 같은 거. 디스조인트면 둘이 이제 아예 그 뭐라고 하죠? 배반? 네, 어쨌든 둘이 관계가 없는 거. 뭐 오원하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역관계는 이제 터치 같은 거랑 성립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공간 연산자는 디스조인트에서 인터섹트가 아예 없는 관계. 터치 그리고 테두리가 닿은 단계, 인터섹트 하면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관계. 이퀄에서 둘이 완전히 똑같거나 컨테인에서 이제 포함 관계를 표현하거나 뭐 커버, 인사이드, 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위에 5개를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득점을 노려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고득점을 노리시려면 그 에비스 사업자 쪽에서 지도 DB 같은 거 만드시거나 내비게이션 그리시거나 자율주행해서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사업자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 5개를 각각 설명하기에 정확한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약간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뭔가 공간 DB 잘 아는데 연산자는 약간 어렵네라고 가시려면 뭐 R3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R3가 왜 공간에서는 왜 R3를 쓴다던가 아니면 3D에서의 그 스파셜 DB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던가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래서 ISMS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개념과 관리 과정을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이 문제는 대부분 한 번쯤은 써보셨지만 의외로 막상 쓰려고 하면 써지지 않는 그런 문제 유형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활성화, 뭐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 뭐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보안 사고에 대한 대비 및 인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그 쿠키라던가 뭐 그런 것도 이제 EU GDPR 그 제너레티브 그 EU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국내 AI 학습 중 데이터 노출 등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풀이 전략은 뭐 이것도 아까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쓰는 ISMS와 ISMSP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 과정을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SMS와 ISMSP에 대한 이해로는 이제 ISMS는 뭐 그 기업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수립 관리 운영하는 종합적인 정보 관리 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고 ISMSP 같은 경우는 ISMS와 그리고 행정안전부소 간의 PIMS를 통합하여 그런 기업의 중복 인증에 대한 부담, 그리고 비용 소모 그런 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 통합된 제도죠. 그래서 통합되어 개정된 사항이나 주요 목표 등을 그냥 기술한다면 ISMS의 목표, ISMSP의 목표, 그리고 ISMS의 주요 개정 사항 등으로 ISMS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쓰고 밑에 그냥 내용을 ISMSP를 쓰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럼 내가 ISMS는 ISMSP로 국내에서 통합됐으니까 ISMSP로 쓰겠다라고 꼭 언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들 잘 아시는 그 ISMS 홈페이지에 있는 ISMS 그 그림이죠. 그래서 인증체계 및 그에 대한 절차로 해서 정책기관, 인증기관, 심사기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그 점선으로 된 화살표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잘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심사 방법 혹은 뭐 심사 종류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뭐 이제 최초 심사, 사후 심사, 갱신 검사가 있죠. 최초 심사를 수행한 다음에 뭔가 미진한 점에 대해서 사후 심사를 하고 그리고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갱신 검사를 통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키사가 인증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그 9가지의 절차를 만약에 이 우측 위에 있는 그림처럼 작성을 하신다면 충분히 고품질의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준비하셨을 것 같고요. 고득점 포인트라고 하면은 뭐 다들 그 16, 64, 22 하셔가지고 아마 ISMSP 인증 기준에 대해서 그 수립 및 운영 요구사항 그리고 그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에 대해 다들 외우고 계실 텐데 물론 이 16, 64, 22를 다 쓰실 수 없고 시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대표적인 항목을 몇 개 쓰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법적 근거가 정보통신망법 뭐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다시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딱 처음에 쓰고 들어가면 작성하신 분께서는 ISMS를 좀 아시는구나 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5번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해서 뭔가 그런 2021년 5월에 물어보시기에는 조금 곤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선 국내외 블록체인 과열 현상 및 블록체인 활성화에 대한 트렌드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 NFT나 이더리움 2.0에 대한 주제와 최고 과열 현상 등에 대해서를 보고 이거를 내주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서 전개를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일단락에 간략히 그런 나의 그 포인트 오브 그 나의 시각이나 그리고 비교할 주요 주제를 나열한 다음에 2, 3단락을 모두 비교로 채우실 것인지 아니면 뭐 자신이 없으시면은 퍼블릭 블록체인 한 단락, 프라이빗 블록체인 한 단락, 그리고 뭐 비교 한 단락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가실 건지 그거는 최초에 작성을 하실 때 고려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네,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제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이제 뭐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뭐 그런 오픈된 형태이지만 뭐 좋은 속도가 느리고 뭐 이런 그런 합의 알고리즘 등이 있고 등등의 내용은 자세히 쓸 수 있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본적인 항목에서 뭐 그런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그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측면에서의 비교라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뭐 허가된 기관만 사용 가능하고 승인된 기관만 기관과 감독만 검증이 가능하고 뭐 퍼블릭들이 고속의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고 뭐 IBM 패브릭 등의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1, 2단락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를 나열을 하셨다면은 그 비교에는 또 위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위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쓰는 게 좋잖아요. 위에 언급된 내용을 쓰더라도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비중을 맞춰야겠죠. 그렇다면 뭐 지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거는 이제 합의 알고리즘 뭐 프루프 오브 워크나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뭐 PAXOS 뭐 PBFT, RAFT 같은 식으로 합의 알고리즘을 비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신뢰성 및 무결성 뭐 이제 우리가 탈중앙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런 신뢰성을 드리고 무결성을 드리고 이런 측면인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떤 퍼블릭에 대해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접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보안적 측면에서 비교. 요즘 이제 그런 거래 증명이나 신원 증명 그리고 영지식 증명.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주권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그 신원 증명에 대해서 그런 분산 원장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 같은 경우를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적합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물어본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블록체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빠르다, 느리다 이것보다는 뭔가 그런 20TPS다, 뭐 100TPS다 이런 식으로 명확히 속도를 적어줘서 그러니까 정량적인 수치를 적어줘가지고 네, 좀 더 신뢰 가능한, 그러니까 신뢰가 좀 더 되는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합의 알고리즘 기재시 명확한 원리 및 설명을 작성을 해주신다면은 이게 굉장히 작성하는 고된 답안이게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차이점을 비교해 설명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비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최신 트렌드들 반영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신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이들 2.0으로 넘어간다던가 그리고 NFT라던가 아니면 그런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6번은 이제 AI 윤리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윤리의 필요성 및 선진국의 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AI 윤리 정책 수립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고 있는데요. 뭐, 네. 국내외에서 이 트러스트워시 AI 및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이런 법령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우버, 테슬라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왜 났는지, 누구 잘못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 우버나 테슬라 같은 회사만 사고가 났지만 나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자율주행을 이용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런 AI 비서나 뭐 트위터에서 인공지능이 답변을 할 때 인종차별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보험심사나 카드 대출심사 같은 걸 할 때 AI가 어떤 차별에 의해서 그거를 거절하거나 수락한다던가 등 인간의 그런 생존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것을 AI가 그렇게 쉽게 개입하면 안 된다.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이 전략이라면 아무래도 트러스트워시 AI, 즉 신뢰 가능한 AI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좀 깊고 그에 대한 접근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여 논리를 서술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트러스트워시 A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OECD도, EU도, 그리고 뭐 심지어 일본, 싱가포르 같은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미국도, 네, 한국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고, 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뭐 그런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좀 뭔가 그렇게 명확하게 법령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선진국에 대한 정책의 동향을 쓰는 거는 아마 이에 대한 트렌드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AI 윤리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서 문제에 물어본 것만 다 쓴다고 해도 3단락까지 쓸 수 있고 산단락에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고득점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이라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I에 의한 차별, 그리고 사람 우선 AI, 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AI가 인간의 중요한 항목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 그 이후의 트러스트워시 AI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험 가입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대출, 대표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뭐 그게 AI가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너는 스웨덴 사람이라서 대출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면은 근데 심지어 그것을 내가 왜 대출을 못 받는지를 설명해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신뢰 가능한 AI가 아니고 설명 가능한 AI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사람 우선 AI, 뭐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뭐 트롤리 딜레마 같은 거와 비슷한 이야기로 보시면 되는데 그 내가 지금 그 기차가 가고 있는데 그 내가 뭐 스위치를 내리면은 한 명이 죽고 뭐 스위치를 안 내리면 5명이 죽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뭐 한 명이 아는 사람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트롤리 딜레마 같은 거라던가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를 죽일 것인가.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트럭에 치이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내가 트럭에 치여서 죽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윤리관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AI의 편향에 대한 차별로 인한 피해 발생, 방지. 이것이 바로 그 차별에 대한 건데 AI에 대한 차별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편향 이야기가 꼭 나오기 때문에 편향, 바이어스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 정책 동향 같은 경우는 EU랑 OECD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OECD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EU 같은 경우는 그래서 Ethic Guideline for Trustworthy AI라고 해서 그 설명 가능한 AI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이미 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설명 가능해야 되고 뭐 AI가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주요 항목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꼭 한 번씩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 EU의 표준을 OECD도 미국도 그리고 결국엔 아마도 한국도 채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받으셔야 될 것 같고 EU GDPR에서도 이제 Right to Explanation이라고 해서 AI나 무언가 무슨 결정을 해서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나의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OECD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경제 정책위원회에서 AI를 위한 5개 원칙 그리고 5개 제언, 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AI라고 해서 그런 제언들이 있습니다. 결국 OECD의 그 정책들도 EU의 그 Trustworthy AI에 대한 에틱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EU의 그 정책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직한 AI 윤리 정책 시의 수립 시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국내가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죠. 그 GDPR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그 국내가 그 국내법이 그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그 국내 제품들이 굉장히 그 국내법을 막 그렇게 막 어떻게 하니 뭐 개정을 하니 막 그런 여러 이야기가 있었던 결국 잘 해결이 되었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EU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런 관련해서 법이 세기 때문에 그런 세계 표준에 걸맞는 표준을 제시하여 그런 그 사람 중심이고 설명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AI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내용은 이제 EU의 트러스트워시 AI 가이드라인이나 4차 산업혁명, 한국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가버넌스를 제시할 때 쓰이는 이야기고요. AI 윤리 정책의 설계 및 평가 체계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면 결국은 그거를 정책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설계할 거고 또 그에 대한 가버넌스는 어떻고 평가는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런 피플 그리고 네, 그 사람과 그 정책과 그리고 그에 대한 그 가버넌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나 가버넌스나 평가 체계를 제공해서 한국형 AI가 글로벌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그런 법률이나 그런 체계를 통해서 보험이 선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득점 포인트라고 하면 일단 설명 가능한 AI에 대해 이해가 되게 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뭔가 트러스트워시 AI보다 XAI 이야기가 훨씬 더 먼저 나오고 XAI가 어떻게 그 익스플레인을 하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그런 신뢰 가능한 AI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XAI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사람 우선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부분과 그리고 편향 그리고 책임과 감사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편향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도 써놓았지만 샘플 편향, 배제 편향, 실험자 편향, 편견 편향, 측정 편향 이렇게 5개의 편향이 있습니다. 이 5개는 숙지해 두시면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AI 학습 및 그리고 AI에 대한 판단, AI 윤리까지 모두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2020년 말쯤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표준이 그거를 이제 숙지하시고 국내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술 오남용, 데이터 편향성, 알고리즘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트러스트워시 AI가 그런 사람에게 이로운 AI가 되어야 된다. 논리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교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